밖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씨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펼치며 점령지를 확장하는 가운데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외교적 압박 강화로 맞서고 있습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지난 13일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의 자금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고요. 이어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기초로 한 평화안에 합의를 했죠. 하지만 이 러시아 동결 자금을 이용한 우크라이나 지원안, 국제금융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여서 서방 내에서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도 즉각적으로 고통스러운 대응 보복을 하겠다 하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각축, 그리고 국제사회 내에서 커지는 피로감과 갈등까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 수첩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중국의 대입시험이 얼마 전에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1,3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으로 작년 9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것에 대한 답방입니다.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번 만남에서 양측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나토는 비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나토가 보유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한 세상이라며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핵무기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동맹 32개국 중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3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도 자국 영토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시 내각을 해체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8개월간 하마스의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온 전시 내각을 해체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시 내각이 해체되면서 가자지구 전쟁 관련 민감한 현안은 소수가 참여하는 특별위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안보 내각의 추인을 받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간츠 대표 등 투표권을 가진 3인 강요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3인 등 총 6명이 그동안 전시 내각에서 하마스와 전쟁 과정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의 초강경 정책과 전후 가자지구 통치계획 부재 등 간츠 대표와 갈란트 장관 등이 비판했었고요. 간츠 대표는 지난 9일 전시 내각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시 내각 해체설이 불거졌습니다. 폭우로 중남미 국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일부 국가에 내린 집중호우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 교통사고, 시설물 추락 등이 이어지면서 11명이 사망했고 에콰도르에서는 중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에콰도르 고지대와 아마존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유실되고 강가 마을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재난당국은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 평년보다 최대 50% 많은 강우량이 기록될 수 있는 만큼 취약 지역 주민들은 주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에서 열차 충돌 사고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서벵골 다르질링 지역에서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충돌해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철도 당국은 신호 무시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화물열차는 서벵골주 콜카타를 향하던 여객열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여객열차 세량이 탈선했고 사고 당시 탑승객 수는 즉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작년 6월에도 오디샤주에서 열차 세대가 충돌해 300명이 숨졌는데요. 사고 발생 1년 만에 유사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냉전 이후 찾아온 전략적 기회. 예.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 요즘 뭐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외신들도 이 뉴스를 탑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크렘린궁 보좌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1대1 소통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방문을 맞아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9월달에 북러 정상회담했고 그때는 그 어떤 형태의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보좌관은 이 문서가 1961년 옛소련과 북한의 조소, 우호 협조, 그리고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그리고 2000년에 있었던 우호 설린 협조 조약, 또 2000년과 2001년에 북러 선언 등 기본 문서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그런데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새로운 악의 축이 형성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베트남에서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나서 미국에게는 등을 돌리고 러시아 측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 반응 그동안은 좀 미지근한 상태였고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되면서 러시아가 북한 무기가 필요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팀스 센터의 제니턴 선임연구원은 북러 회담이 단순히 무기 거래로만 생각할 거는 아니다라면서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 국면에서 북한은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 위원장에게 푸틴의 방문은 뭐 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사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됐고 네. 북한 내부도 상당히 위축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무역을 트게 됐고 또 수년간 이런 제재 때문에 어려운 북한 경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때 국경을 폐쇄한 이후에 북한이 첫 외국인 관광객을 중국인이 아니라 러시아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 평화기금의 연구원은 지금은 냉전 종식 이후에 북한에게 가장 큰 전략적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만나고 나서 양측 간의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 측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소식은 외신 통해서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기를 주고 뭘 받았는지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서 북한 쪽으로 최소 9,000개 컨테이너가 이동했다고 하니까 그 안에 뭔가는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설계 그리고 위성, 잠수함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오늘 내일 있을 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네.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리고.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핵무기 관련 얘기인데요.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고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작년에 410기였는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500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네. 개수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비율로 따지자면은 20%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년간 핵탄두 증가폭이 2005년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거고요. 네. 1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연구소 측은 중국의 핵무기 추정치가 최근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는데 미 국방부도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전 예상치를 초과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렇게 9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핵무기의 90%는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수가 12,121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같은 기간에 비해서 391개는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줄어드는 반면에 중국은 늘리는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연구소 측은 중국의 핵탄두가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물론 적은 수 유지하겠지만 중국이 앞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편성하냐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 수준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 프로그램인 퉁저어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수년간 200개의 비교적 적은 수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빠르게 비축량을 늘려왔다면서 중국이 대규모 핵무기 증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은 2027년까지 700기 이상 그리고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핵무기가 늘어나고 있다. 네. 예. 이런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내 발등을 내가 찍어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행위를. 이건 예. 미국의 국회의원들 얘긴데요. 예. 사실 우리가 그래서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어. 요즘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물가가 워낙 미국 올라서요. 국회의원들이 지난 15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절대 금액은 월급쟁이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네. 17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4,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네. 고정이 돼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 간의 격차가 이제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판사 등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연방 정부가 의무한 생활비 조정 제도에 따라서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정 그렇죠. 부분 급여가 올라가는데요. 네. 그런데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해서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해마다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해 왔는데요. 지난 14일 날 미국 하원이 말단 군인에 대해서 19.5%의 임금 인상을 포함해서 국방부 정책 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초 연방 판사들에게도 최소 11,000달러 이상의 정도 급여 인상을 허용했다고 하고요. 네. 2년 전에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급여도 21% 인상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 이런 거 결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 안 올랐던 건지 여기서 이제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이야기가 그렇죠. 나올 텐데. 맞습니다. 네.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1989년에 생활비 조정 제도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네. 의원들과 연방 판사 모두가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실업률이 10% 넘어가면서 그때 의원들이 성난 미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자동 인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네. 급여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는데 1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다른 공무원들은 급여가 계속 올랐는데 네. 물론 절대 금액이 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5년 세월에 비해서는 이게 급여가 너무 안 올랐으니까 네, 어느 정도 네. 차이 나는지 알면 좀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차이 나나요? 고참급 보좌관들의 경우 네. 2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2억 6천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22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8만에서 20만 달러 정도 받아가는 사람이 한 555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 급여랑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다는 더 많은 사람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보좌진이 그렇으니까요. 국회의원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또 막상 올리자니 국회의원 월급을 어렵죠. 올려주기를 예. 동의하는 국민들은 유권자들이 별로 많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냉가슴 앓듯이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모자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네. 거일 수도 근데 이제 있고요. 네. 또 워싱턴 DC 생활비 고려할 때 네. 의원들 급여가 좀 적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낮은 급여, 또 의원의 극심한 당파주의, 또 의원들 간의 여러 가지 정쟁에 실망한 그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해보니까 막상 좋은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까지 이 돈 받으면서 내가 국회의원 해야 되나라고 싶은 의원들은 민간으로 이직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민간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은퇴를 결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15년째 동결되어 있는 네. 미국 국회의원들의 월급이다. 네. 그거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당분간. 네, 뭐 답답한- 지금도 워낙 다들 상황이 네. 좋지 않기 때문에. 뭐가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건 예. 안 되니까 이제 민간 기업으로 그렇군요.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비만 신약의 수혜자. 예. 네. 는 약을 네. 먹은 사람이 아니라 네. 의료업계가 요즘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의료업계가. 왜냐하면은 네. 그 뭐 미국에 요즘 뭐 위고비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걸 먹고 체중이 줄어든 사람들이 옷을 새로 산다는 거죠. 옷 사이즈가 달라졌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효과가 좋은가 봅니다. 거의 오. 한 사이즈 정도는 준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금광이 막 유행했을 때, 금캐러 갔었을 때 거기서 청바지 팔아가지고 돈 번 회사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것과 네, 네. 비슷합니다. 음. 보통 12 사이즈 정도 입던 고객들이 네. 6에서 8까지 사이즈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와, 이러면 뭐 사이즈 많이 줄어든 네, 건데요. 요즘 직구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12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네. 계실 거예요. 뭐 라지 또는 엑스라지 엑스라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6 사이즈면은 미디움. 미디움보다 약간 큰 상 정도? 조금 네, 예, 맞아요. 이제 그거는 그래도 되니까.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기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오. 그래서 뭐 대기업들인 이런데 이제 판매하는 한 업체 측에서는 1년간 빅사이즈 의류 수요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옷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뭐 엑스트라 라지, 엑스트라 이런 빅 사이즈를 판매했던 비중이 높았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한 사이즈 이상 낮춰서 의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만 신약 복용자들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이즈별로 매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 맨하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한 매장에서는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1분기 12개 브랜드 빅사이즈 셔츠 판매량이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슬림 사이즈 셔츠 판매량이 12% 넘게 늘었고요. 네. 여성용 드레스, 스웨터, 남성용 폴로 셔츠, 티셔츠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것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지웨어라 그러죠. 집에서 편하게 입는 것. 잠옷도 그렇죠. 아닌 것이 약간 네,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약간 편한 옷을 편안하게 입다 보니까 네. 또 편하게 먹습니다. 살이 쪘죠. 네. 또 살이 찌니까 다시 약을 먹고 살을 빼고 옷을 바꾸고 좀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계속 옷이 팔릴 거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비만 치료제 비용이 비쌉니다. 그럼요. 한 달에 네. 거의 한 $1,000 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우리 돈으로 좀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뭐 138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써야 넘는- 되는데 네. 그 돈도 쓰고 옷도 새로 사고 이거는 조금 같이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사면은 그냥 그걸 입겠지.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늘지는 않을 예.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약들이 좀 효과가 있었다. 네. 예. 효과가 많았다. 맞았다. 상당히 많았다. 예. 옷을 바꿀 정도로 옷을 바꿀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 예. 네. 여러분들은 또 관심이 또 많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네요.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조금 더 불편해지려는 노력. 네. 올해 52살의 호주 태생의 싱가포르 국적의 여성입니다. 나탈리 다우가 최근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른바 말레이시아 반도에 따라서 뛰는 1000km 울트라 마라톤을 뛰었는데요. 예. 12일 만에 끝이 났다고 하는데 아, 하루에 무려 84km를 뛴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마라톤 2번 하는 거죠. 그걸 12일 동안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 정말 너무 네. 존경스러워요. 근데 사진 보신 분들 계실 대단하세요. 텐데 표정이 엄청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아, 기쁨에 가득한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네. 5월 하순에 시작해서 6월 5일 날 싱가포르에서 끝난 대회인데
일단 이 울트라 마라톤 대회 가기 위해서 30대 후반부터 체력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네. 사실 제가 말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좀 더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극심한 더위와 거기다 또 부상까지 있어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빠른 1000km 태국 싱가포르 울트라 마라톤 싱가포르 기록을 세운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일단 날씨가 너무 더운데 계속 뛰어야 되니까요. 신발 밑창이 녹아내렸고 네. 그리고 달린 첫 번째 날 고관절 상처 때문에 힘들었고 세 번째 날은 요로 감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흘째는 내가 정말 이걸 끝까지 다 뛸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됐다고 하고요. 하지만 달리는 내내 다운은 야간 음성 메시지 통해서 후원자들과 팬들로부터 응원을 받았고 그거 덕분에 끝까지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워낙 덥다 보니까 한낮에 뛰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길가 노점에서 아침 먹고 네. 5분 정도 쉬고 출발하고 그리고 또 저녁 8시에 저녁 먹고 나서 좀 쉬었다가 11시 30분 알람 맞춰서 그때부터 다시 뛴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상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잠도 많이 못 네. 주무시고 한밤중에 뛴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일어나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왜 달리냐 이렇게 힘든 걸. 그렇죠. 결론은 그건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도 네. 없는. 그래서 예. 물어봤더니 달리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자기 성격상 좀 그런 걸 좋아한다.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52살이면 만약 회사 생활 하셨다 치면 거의 이제 관리자급일 테고 네, 네. 이제는 그게 힘든 일 없을 텐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있지만 좀 불편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도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많이 좀 반성하게 되고 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여성들은 한계가 있지 사회에는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네. 거 좀 깼으면 좋겠다. 그런 분에서 내가 영감을 주고 싶어서 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음. 끝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맞아요. 정말 너무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좀 힘을 내보도록 하죠. 네. 우리도.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키워드 헤드라인 뉴스 정리를 해드렸고요.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모던 잉글리시의 I Melt With You 전해드립니다. Moving forwards, using all my breath. Making love to you was never second best. I saw the world crashing all around your face. Never really knowing it was always mesh and lace. I'll stop the world and melt with you. You've seen the difference and it's getting better all the time. There's nothing you and I won't do. I'll stop the world and melt with you. We should know better. Dream of better lives, the kind which never hate. Trapped in a state of imaginary grace. I made a pilgrimage to save this human's race. Never comprehending the race that long gone by. I'll stop the world and melt with you. You've seen the difference and it's getting better all the time. There's nothing you and I won't do. I'll stop the world and melt with you.
changes, but it's getting better all the ti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차기 당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신 씨 등은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경찰에 신고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건수는 1,200여 건에 이릅니다. 굿 비용을 마련하려고 전 남편을 데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딸과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무속인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에 비해 한 주 이른 시점인 오늘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오늘은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에서 이 우리로 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러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루 동안 치러지잖아요. 중국에서는 며칠에 걸쳐서 시험이 치러진다고요? 네, 중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가오카오가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됐는데요. 네. 어떤 지역에서는 이틀간 시험이 진행되었고 새로운 시험 모델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3일에서 4일간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올해 가오카오엔 총 1,342만 명이 응시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허남성, 산동성, 허베이성, 스촨성, 광동성 순으로 대체로 인구가 많은 성이 응시자도 많습니다. 네. 가오카오 응시자가 지속 증가하는 이유는요. 첫째로 교육열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둘째 취업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늘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거든요. 네. 시험 유형은 총 3가지인데요. 응시생의 거주지가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험 과목과 시험 기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문, 이과 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중국 교육부는 문이과 융합형 인재 육성, 문이과 선택의 부담 완화, 그리고 교육의 평등 제고, 글로벌 트렌드의 부합 등 이유로 점차 문이과 구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증대시키고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주지별로 문이과 통합 여부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와 다른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와 중국 대학 입시의 다른 점은 첫째로는 한국은 고등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받은 성적으로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내신 전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은 가오카오 성적으로만 대학에 진학합니다. 네. 두 번째, 한국의 수능은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달라지지만 그렇죠. 중국의 가오카오는 요일에 상관없이 매년 6월 7일에 시작됩니다. 또 한국은 하루에 모든 과목의 시험을 치르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나흘간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세 번째 다른 점은요. 한국은 수능 시험 문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데 비해서 네. 중국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역별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고 또 또 지역에 따라서 문이과가 통합된 곳과 아직 통합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데요. 네. 올해는 총 7종류의 시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지역별 교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학이라도 응시생의 출신 지역에 따라 커트라인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응시자에 비해서 더 낮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명문대학으로 뭐 베이징 대학교나 칭화대 이 정도 이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대학의 서열을 국가가 공인을 해주네요. 네, 중국의 대학 서열의 특징은 국가가 공인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스카이나 인서울대학, 또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명칭은 민간에서 만들어졌고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라는 기관도 민간 기관인 점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중국 교육부는 가오카오 점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본과 1차, 본과 2차, 본과 3차, 전문대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또 국가가 추진하는 대학교 프로젝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문대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1998년 장쩌민 주석이 진행했던 985 공정은 중국의 인류대학을 세계적인 유명대학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프로젝트였고 네. 여기에 39개 대학이 포함됩니다. 또 211 공정이라는 프로젝트에는 112개의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5 공정의 경우에는 초기엔 9개 대학만이 대상이었다가 네. 지금은 다른 대학들로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초기 9개 대학들은 현재까지도 구교연맹으로 불리면서 네. 중국 최상위권 대학의 위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 9개 대학은 북경대, 칭화대, 복단대, 절강대, 난경대, 상해교통대, 중국과학기술대, 하얼빈 공대, 또 서한교통대 등입니다. 한편 글로벌 기준인 QS 랭킹에 따르면 중국의 탑10 대학교는 북경대, 칭화대, 복단대, 상해교통대, 절강대, 중국과기대, 난경대, 동제대 역시 상하이에 위치하고요. 네. 오한대, 하얼빈 공대 등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북경대나 칭화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는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중국에서 명문대 진학이 제일 힘든 학생들은 허난성 소속 학생들인데요. 네. 각 대학 소재지 소속 학생들은 가산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난성에는 명문대가 하나뿐인데다가 허난성 학생들은 소수민족이나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주는 가산점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이 허난성 학생들이 북경대나 칭화대에 지원할 수 있는 커트라인은 약 670점이었는데요. 네. 작년 허난성 응시자 131만 명 중에서 67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1000명 정도 됩니다. 즉 0.08%, 10,000명 중에 8명 정도 되는 건데요. 예. 이 0.08%에 들어야지만
지원 자격이 생기는 거고 네네. 인류대 입학 정원을 고려하면 지원하더라도 대부분은 탈락하게 되는 거죠. 어렵네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명문대 진학하기 네. 위해서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 뭐 시험 시간이 늦어서 경찰차 뭐 타고 가는 학생들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입시가 있는 곳에는 늘 여러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중국에서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까오카오 당일날 응시생이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다거나 아이고. 말씀하셨듯이 지각한 학생을 경찰이나 자원봉사자가 뭐 고사장까지 데려다 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네. 어떤 학생은 고사장에 가는 길에 신분증을 하수구에 빠뜨렸는데 네. 다행히 경찰서에서 임시 신분증을 빠르게 발급해줘서 무사히 시험을 치른 일도 있었답니다. 네. 올해는 장시성에서 학생이 아닌 감독 교사가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서 교통경찰이 오토바이로 가야 할 고사장까지 데려다 준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그 시험 치른 고사장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큰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서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외교적인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계속된 전쟁의 피로감, 또 갈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각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죠. G7 국가들이 합의한 우크라이나 지원안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서방의 주요 7개국인 G7 정상들은 13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방에 동결되어 있던 러시아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2022년 2월에 발발한 뒤 서방은 러시아에게 다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방에 예치됐던 러시아의 국가 자산을 동결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현금이 약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동결된 러시아 자금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하는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된 거죠. 네. 형식은 서방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비상수입 가속화 대출이라는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네. 500억 달 규모로 조성한 다음에 네. 이걸 가지고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고 동결된 러시아 자금이 있는데 이 러시아 자금에서 매년 한 30억 40억 달러의 이자 등 수익금이 나옵니다. 아. 그걸 가지고 이제 갚아 나가자 이런 방식이죠. 네. 근데 이런 뭐 지원안이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논란도 되고 있잖아요. 예. 개인의 경우를 한번 보죠. 네. 어떤 개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근데 그 개인의 돈이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네. 그 돈이 만약에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돈이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이제 법원 같은 이제 그 개인을 규율할 수 있는 판단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강대국의 힘의 논리로 물론 많이 좌우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선은 있죠. 한 국가가 이제 뭐 국제법에 어긋나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네. 그 국가의 돈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이제 동결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수익금이나 원금을 압수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건 관행을 좀 이제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 전쟁 등의 행위가 종결되면은 네. 다시 돌려주나요?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익금을 갖고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지원해준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재 관행을 약간 뛰어넘는 거다.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논란이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제금융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누가 돈을 맡기겠느냐. 그렇죠. 시장 경제의 신뢰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냐.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 거다. 이렇게 돌리를 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피해를 상정하고 나서 그때 가서 그 국가한테 배상금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전쟁이 끝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제금융계는 시장경제 원리가 우리가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재는 게으른 외교관들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제재에 어긋나는 것은 외교적인 이제 여지를 많이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국제금융계에서 이런 어떤 관행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말고 또 지금 어쨌든 주요 7개국은 합의를 했잖아요. 이 지원에 네. 대해서. 그럼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서방에서의 어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 쪽에서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생생은 미국이 내고 그 위험은 유럽이 지고 있다. 아.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동결된 러시아 자금의 대부분은 유럽에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럽연합의 결제 예탁기구인 유로클리어라는 곳에 네. 러시아 돈이 한 약 2천억 달러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번에 유럽에서 동결된 자금의 수익금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다는 거는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유럽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미국은 애초에 자신들이 이제 대출을 내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지원을 일단 한다. 하고. 예. 그럼 이제 유럽은 그 돈을 갚아 나가. 유럽이 이제 미국한테 그 돈을 갚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폴리티코라는 언론에 미국이 대출을 주고 유럽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이자를 지불하고 미국이 그 돈으로 미 우크라이나 기금에 사용하는 생색을 내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합의가 시행되려면 유럽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헝가리 등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안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원안에 합의만 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실행이 구체적으로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군요. 유럽연합의 전체 회원국 전체 국가가 동의에 다 얻어야 동의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합의를 실행하는 데서. 여기에 러시아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당장 마리아 자하로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극히 고통스러운 보복책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전쟁이 나서 서방이 자기네 나라의 돈을 동결하니까는 러시아 내에 있는 서방 자산들 동결했습니다. 네. 이미 러시아는 자국 내에 있는 외국 기업의 자산을 한 절반 가격에 팔고 나가라. 그래서 그 러시아 경영자들에게 임시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서방 기업들은 약 1,07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네. 러시아 내에 있는 법인과 공장을 1루블에 팔고 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제재가 풀리면 우리가 그걸 다시 되사는 조건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이면 계약을 맺고 나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사를 하기 힘드니까 철수한 거죠. 네. 러시아 국영 리아 통신에 따르면은 2023년 말 현재 러시아 내 외국인 소유의 자금이 약 2,1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네. 그 중에서 해외에 있는 러시아인 자금으로 추정되는 키프러스 및 네덜란드 소재 회사들의 자금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은 적어도 1,400억 달러가 순수하게 외국인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네. 문제는 2,400억 달러가 대부분 유럽 사람들 돈이라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도 이 자금을 동결을 넘어서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아까 제가 러시아 자금이 유럽연합의 유로클리어라는 기구에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유로클리어가 홍콩이나 두바이 등의 지점이 있어서 거기에 돈을 많이 나눠놓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두바이는 지금 러시아 제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이 홍콩 두바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손해봤으니까 유로클리어 돈을 내달라. 제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유럽이나 외교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에서는 합의는 했지만 네. 상당히 이상하게 좀 찜찜한 거죠 지금.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클리어하지 네. 않은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지. 근데 한편으로 또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안 만들기 위한 국제 정상 회의도 열렸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합의안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평화협상회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스위스 비르겐스토크에서 14일, 15일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약 100개국이 참가했고 폐막 공동성명도 채택됐습니다. 네. 성명의 핵심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기초로 한 평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명은 유엔 헌장 모든 국가의 영토 보존 및 주권이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성명에서 중요한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브라질, 인도,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타이,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 러시아가 전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 다른 합의가 있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들이 중요한 것은 브라질, 인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신흥 대국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국가가 참여하지 않게 되니까 이번 평화회의에서 성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된 거죠. 네. 이번 회의에 대해서 러시아라든지 중국,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아예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가 애초부터 배제됐고 러시아를 돕는 최대 국가인 중국이 참가를 거부해서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신흥 대국들이 참가를 안 했으니까는 뭐 실질적인 평화 도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 효과는 없었던 거죠. 또 정상회의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다른 참가국들의 반응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명 채택에 대해서 평화를 향하는 첫걸음이다라고 환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불행하게도 여전히 균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는 유엔 헌정을 준수한 모든 이들에게 참가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서명 국가들이 나중에라도 좀 참가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다른 이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 평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의장을 맡았던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참가국들의 대다수가 성명을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고 평가를 하긴 했으면 이것이 외교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의 참여 여부였는데 중국은 일찌감치 불참을 발표했죠. 그렇죠. 젤렌스키가 그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가진 매우 중대한 나라이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소망을 표명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평화안, 협상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타협점이 보이지가 그런 않네요. 것 같아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서 철수하면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혹은 외교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를 중단시켜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의 정당성에 상관없이 러시아가 이에 응할 현실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이번 회의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아 4개 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토를 러시아 영토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이것이 평화협상의 조건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두 쪽이 뭐 서로 간극이 거의 없는 거죠. 네. 더구나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지났다. 그래서 자격이 네, 없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맞아요. 말이냐면 네.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라서 안 되는 전쟁 거잖아요. 중에서 네. 건너뛰었습니다. 그걸 네. 지적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어떤지 우크라이나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긴 하죠.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있는 제2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와 관련해서 군사적 상황이 안정화됐다.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제2의 큰 도시 하르키우가 러시아의 공세로 위태로웠다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네. 러시아는 올해 2분기 들어서 공세로 전략을 바꾼 다음에 점령지를 조금씩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르키우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직후 나자마자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그 도시마저도 전선으로 됐고 도심까지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전략적 차원으로 볼 때 러시아는 점령지 굳히기에 들어갔고 이 점령지 굳히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확보하려고 공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서방 모두 현실을 좀 인정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고 타협책을 찾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쟁만 놓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이게 뭐 가자 전쟁처럼 이제 합의안이 오가고 휴전안도 뭐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 보여서. 그렇죠. 지금 뭐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결국 이 전쟁은 동결된 전쟁으로 갈 것이다. 러시아가 점령지를 굳히고 휴전 협상이나 정전 협상 없이 네. 당분간 동결된 전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정책 해결책을 찾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년 내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도 좀 하루빨리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G7이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합의를 했는데 이 내용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